한번 피가 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병인데 혈우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세이 형태자는 10대가 되기 전에 이미 꼴초가 돼요. Dr. Friends.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오늘은 혈우병의 역사입니다. 혈우병이라 그러면 좀 낯설 수 있잖아요. 쉽게 한번 그러니까 피가 잘 응고되지가 그렇죠. 않는 질환이에요. 피가 한 번 나면 계속 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안 멎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다치지 않게. 멍도 사실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심지어 유전병이어가지고 맞아요. 가문들이 있어요. 혈우병으로. 맞아요. 그런 유명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X 연sep체에 있는 유전자의 이제 돌연변이 혹은 선천성 질환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X 유전자니까 이제 여자는 보인자가 될 수 있고 남자는 물려받으면 무조건 걸리는 100% 거죠. 발현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경미한 정도의 혈우병이라면 그 정도로 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저절로 수복하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아예 안 나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뇌출혈이 생기기도 네.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멎어요. 진짜 그래서 공포스러워요 그거. 아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꽉 눌러놓고 수혈을 해야 돼, 응고인자를. 그러지 않으면 안 멈춥니다. 그냥 그걸로 사망할 수 있어요, 코피로. 그러니까 작은 출혈로도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유전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병을 볼 때마다 혹시 영화 가타카 보셨어요? 90년대 명작이잖아요. 지금 우리 헬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도 돼요. 주드로가 새파랗게 젊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어요.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병을 굳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곧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치료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되게 제한적인 완화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피가 났는데 안 멈추는 병이 있잖아. 이거 왠지 기록이 됐을 것 같잖아요. 최초로 기록된 곳이 어딜까? 성경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왕가에서 좀 많다고 그 가문에서 그러니까 뭔가 귀족들의 그런 병들을 기록하는 그런 문서들이 아닐까. 여기가 맞았습니다. 성경. 저는 사실 보면서 이집트겠지 했는데 이집트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피가 잘 난다는 거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려면 피를 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더 있다면 피를 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가 내봐야 되거든. 그렇다면 모두에게 피를 내는 문명이 유리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하죠? 할례라는 예물로 포경 수술하잖아. 그러니까 수술은 많이 하는 놈이 장땡이야. 많이 하면 계속 늘어.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하다 보면 듭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이쯤 되면 멎어야 돼 라고 하는데 피가 안 멎어.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랍비들의 저술 모음집 탈무드, 우리 막 어렸을 때 탈무드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 탈무드에 형 중에 둘이 포경 수술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포경 수술 면제해야 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피가 안 멎으니까. 유전병의 가능성을 그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10세기경의 아랍에서 어떤 남자가 이 정도 상처로는 죽으면 안 되는데 피가 안 멎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혈도 안 됐으니까. 수혈이 아예 안 되잖아요. 치료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한 번 피가 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병인데 최초로 발표된 건 1803년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존 코널레드 오토 박사가 이거 잘 보니까 남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가족성 출혈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진척을 보여서 1828년에 취리 대학의 프리드리 호프와 쉔라인 박사가 이걸 혈우병이라고 합시다 라고 용어를 고안합니다. 근데 이 혈우병이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최근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영국과 러시아가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다. 그러니까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영국이 계속 막았다. 사실 뭐 넓게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건데 1813년부터 1907년까지 94년 동안 벌어진 이제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실 냉전이라고 봐야 돼요. 19세기판 냉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남하에서 부동항, 멀지 않은 항구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 영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유럽의 균형이 깨지고 자기네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껴있습니다. 영국이 19세기에 검은도를 점령했었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결국에 영국하고 일본 영일 동맹이 이루어지고 영국이 일본한테 너 러시아 좀 막아봐.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를 이겨요? 러시아는 유럽 제국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주 지난 지 30년, 40년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형이 무기 줄게. 그래서 영국의 최신식 함대로 무장한 일본이 1905년에 러인 전쟁에서 박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스름돈으로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 사실상 그 영향력을 우리가 되게 강력하게 받은 건데 이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거고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 이제 나이팅게일 여사가 활약했던 크림 전쟁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또 박살이 나죠. 맞아. 러시아가 사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네. 몽고한테 막 저놈들 뭐야 하고 달려왔다가 뭐 박살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 져가지고 이제 러시아 제국이 망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 혈우병이 영향을 이 러시아 제국이 망하는데 지대하게 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혈우병은 X 염색체의 변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XX인 여성은 하나만 돌연변이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 이 보존자였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자녀들이 온갖 나라에 이렇게 결혼을 하거든. 정략 결혼. 이 빅토리아 여왕이 4남 5녀를 낳았는데 5공주 중에 둘, 앨리스와 베아트리체라는 공주가 보인자입니다. 둘 다 외국으로 시집을 가요. 알고 그랬던 건 아니겠지. 한 명은 독일로 가고 한 명은 러시아로 가는데 이 공주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알렉산드라 황후를 낳습니다.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황후였던 건 당연히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니콜라이 황제랑 결혼해가지고 황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낳은 황태자가 혈우병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그때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구나. 1828년에 이미 혈우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서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고 남성한테 유전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 중에 벌써 3명의 왕자가 죽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황후의 오빠야 심지어. 그러니까 황후의 아들 황태자님이 이거 혈우병이면 어떡하냐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순산을 했습니다. 근데 탯줄을 잘랐는데 배꼽에서 11일 동안 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혈우병이구나. 러시아의 황태자인데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실의 걱정이 어마어마했겠지. 게다가 알렉세이 황태자가 태어날 때가 1904년입니다. 러인 전쟁의 지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영국한테 이리저리 맞아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황태자가 아프면 이게 큰일 나.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막 불러봅니다. 그 의사들이 와서 이제 뭐 치료를 해요. 근데 뭔 치료를 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사열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피 흘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지. 제일 보편적이고 당시에 상식적이었던 치료를 해요. 담배를 가르치시죠. 그때 흡연했을 때도 했겠지만 혈우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세이 황태자는 10대가 되기 전에 이미 꼴초가 돼요. 그 사진 보잖아요. 니콜라이 황제가 아기를 요렇게 앉을 수 있는 나이야. 애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담배를 물려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정답게 담배 물어라. 기관점 생겨서 객혈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뭐 죽는 거지. 그럼 죽겠네. 담배는 치료가 안 됐겠죠. 어쨌든. 그래서 약을 먹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되게 신기한 약이 하나 나와요. 아스피린이 나옵니다. 진통제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질환 예방할 수도 있어서 많이 먹지만 이건 출혈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황태자가 계속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럽니다. 사람이 치료가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혈소판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거든. 니콜라이 황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이때 전설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라스푸틴이라고. 요승이죠, 요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신동 같은 사람이야. 약간 좀 사사람 아니면 뭐 궁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사람이 공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경주 같은 사람이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대. 근데 그 중에 귀족의 여우 사모님들, 공작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황후님, 제가 아는 라스푸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진짜 용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라스푸틴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다른 치료는 다 중단하시고 제 말만 들으십시오. 아스피린을 끊었습니다. 비소도 끊었어. 담배도 끊었어. 근데 담배는 못 끊었어요, 사실. 근데 계속 하지 말라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비소랑 아스피린 끊었 것만도 좋아졌겠다. 어떻게 돼요? 좋아져. 그래서 여기서 황제 부부가 라스푸틴 때 뻑간 거예요. 야, 이 사람 말이 진짜 맞구나. 그래서 권력이 점점 라스푸틴한테 넘어가거든요. 짜르 부부가 이제 라스푸틴한테 넘어가서 이런 분들이 보통 특징이 뭐야? 청취를 못해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요성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리사욕 채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돼? 박살이 나겠지. 올라가겠네. 그래서 러시아 제국 황실이 점점 권위가 잃고 실추가 되니까 중간에 라스푸틴이 죽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독을 먹였는데 라스푸틴 좀 희한한 사람이야. 독살이 안 됩니다. 귀족들이 저 새끼 죽여야겠다. 저 새끼 있으면 우리 황제 망한다. 독을 먹였는데 안 죽어. 매일 독을 조금씩 먹어서 내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독 불침도 아니고 안 죽어. 그래서 결국에는 강물에 던져가지고 그랬다고. 식사시켜줬거든요.
나중에 부검했더니 독살이 아니라 사인이 진짜 익사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 1917년에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제 혁명을 해서 제정 러시아가 망하죠. 이렇게 보면은 혈우병이 러시아 제국을 망하겠다라고 해도 될 것 같죠, 사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죠.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사실 혈우병을 이전에 치료했던 기록이 있어요. 1840년에 영국에서 건강한 사람의 피를 넣어봤더니 피가 멎는다는 기록이 있어. 영국은 식량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인공인자가 부족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맞아. 사람의 혈액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ABO를 몰랐습니다. 혈액형을 몰라요. 그러니까 랜덤 뽑기 하는 거예요. 다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았어. 맞는 걸 계속 넣었더라도 이 사람의 피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확인을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병이 옮을 수 있어서 사실은 그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남지 못했지만 사실은 좀 황태자니까 다른 치료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했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완전 사장이 됐다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혈액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수혈이 정착을 하면서 야 이제 이거 수혈로 완화 치료할 수 있어. 1950년부터 전혈 수혈을 하다가 1965년에 야 이거 혈액응고인자만 모을 수 있더라. 아. 모아가지고 분리해내는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뭐 팔응고인자가 부족하면 팔응고인자, 구응고인자가 부족하면 구응고인자를 주죠. 그러다가 2020년에 유전자가위라는 제니퍼 다우드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랑 에마니엘 사르팡티에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단장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한 약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햄제믹스라는 약입니다. 원샷 치료제예요. 혈병이야 한 번 맞으면 한 방에 낫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350만 달러예요. 한 번도 못 맞아. 44억, 45억 정도 합니다. 근데 비싸다는 한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 국회하신 것을 곡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에요. 거죠. 유전질환에 희망이 없었거든. 23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약들이. 지금은 물론 비용적인 문제가 있지만 더 나오다 보면 이게 더 싸지고 더 많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게 되겠죠. 이런 시대가 왔구나. 진짜 의학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거는 저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도 있었고 앞으로 좀 희망이 있는 하여튼 다음에도 저희가 더 재밌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